안녕하세요. 귀여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알턴이를 뽑은 듯 싱글벙글인데요. 아이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기분이 좋다고 웃는답니다. 알턴이가 대체 뭐였길래 저럴까 싶으시죠? 그동안 저를 괴롭힌 알턴이는 시댁이었어요. 요즘 이혼이 대수도 아닌데 뭐하러 시댁 등살 찾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시댁이 쪼잔하고 치사한 그런 부리였죠. 대놓고 말하면 말한 사람만 쪼잔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럴싸한 말만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거 완전 물먹이는 말이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처음 시댁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시댁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가난한 시댁이었지만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보자마자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나름 탄탄한 중견겸에 다니고 있던 저와 남편이 사내부부라 시모는 더 좋아했죠. 그래서 첫 만남에 저를 보시고 기특하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같은 회사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보기 좋네. 고향이 충청도라고 했나? 네,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과수원하고 계세요. 워낙 저 어릴 때부터 농사만 하셔서 엄청 오래 하셨어요. 시모는 처음 보던 날 저와 제 친정에 대해 칭찬만 늘어놓았죠. 그런데 시댁이 가난하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더 환경이 안 좋아 보였어요.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보였고 밥을 먹다가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시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시숙은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준비할 당시 시숙은 만나는 사람은 있지만 결혼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첫 번째 며느리가 됐던 거죠. 시모는 남자들만 있던 집에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는 말까지 하셨답니다. 게다가 시부는 집안에서 첫 혼사라면서 대충 할 수 없다며 저와 남편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첫 혼사에 큰 돈은 못 해줘도 내가 냉장고 하나는 해주마.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거야. 아버지 괜찮아요. 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충분해요.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아들 장가 갈 때라도 해야지. 그동안 집에 손 한 번 안 벌리고 혼자 대학교까지 졸업하느라 고생했다.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아버지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시부의 말에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죠.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 시부가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게 감사했어요. 집안이 어려워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남편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던 건 이런 시부를 보고 자라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성이 별로면 그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남편과 시부의 대화를 보면서 저렇게 위해주는 게 가족이라고 느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큰 욕심 없이 저희들이 모아둔 돈 안에서 형편껏 준비하기로 했어요. 욕심만 안 부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죠. 결혼은 강간무소식이던 시숙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인사를 놓은 거예요. 게다가 더 황당했던 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심지어 시숙과 예비 형님은 속도 위반으로 이미 아이까지 생긴 상태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부와 시모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점점 시숙한테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순서이긴 했지만 그 바람에 저와 남편 결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시모는 그때 미안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죠.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이해를 좀 해줘라. 여자들 나이 들면 애 갖는 거 얼마나 힘든데 하늘이 준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인정해야지. 그렇다고 임신까지 했는데 식도 안 올리면 이상하잖아.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결국 이렇게 제 결혼은 형님의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숙과 형님은 연애한 기간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이였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임신까지 해서 번개불에 콩 굽듯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처음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하다가 속상해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달래주면서 말했죠. 결혼 1년 미룬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만약에 내 딸이 임신했다고 하면 나도 번개불에 콩 굽듯이 결혼할 수 있겠지.
번개불에 콩 굽듯이 결혼 서둘렀을 거야. 그냥 같은 여자로서 조금만 이해해주자.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사위는 홍서방 하나야. 너랑 홍서방 사이만 아무 문제 없으면 다 괜찮은 거야. 그건 알지. 근데 웨딩드레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입고 싶었단 말이야. 원래 결혼식은 신부가 예뻐야 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엄마 닮아서 이목구비가 액세서리야. 걱정 마. 갑자기 정전이 나도 내 미모가 전구보다 더 밝으니까 아무 걱정 마. 옛날 같았으면 내 얼굴로 미스 코리아도 나갔어. 뭐야, 나 이쁘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 미모 자랑하는 것 같은데? 눈치챘니? 넌 내 아빠 아니고 날 닮은 걸 다행으로 알아. 그냥 좋게 생각해. 다 때가 있는 거야. 1년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잘 살 사람들은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의 말에 저는 꽁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시숙과 형님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 당시 형님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 형님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시댁 식구 다 모여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모가 입이 귀에 걸린 채 잔뜩 신난 목소리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게 보기 좋긴 해.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형은 결혼도 못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거 알면 우리 장남 뭔 하자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저는 시모의 말에 괜히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 밀렸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시숙이 결혼 서두르고 싶다는 말에 순순히 날짜까지 미뤄졌었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박박 우겨서 그냥 제 결혼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임신한 형님 생각해서 미뤄진 게 아니었죠. 시모 말을 들으니까 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부는 시모 말을 듣자마자 한술 더 뜨면서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 거스르면 될 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되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네, 저희도 천천히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괜히 복잡한 기분이 들어서 애써 괜찮은 척 대답하는 저를 보고 형님이 괜히 말을 덧붙였죠. 아직 결혼 전이어도 내가 동서라고 불러줄게요.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동서라고 부를 사람이 바뀔지 누가 알아요? 내가 병원에서 참 별꼴을 다 봐서 그런가 별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럼 내가 동서라고 불러줄게요. 내가 병원에서 참 별꼴을 다 봐서 그런가 별 생각이 들던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더니 혼자서 방정맞게 웃기 시작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시모만 없었다면 당장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차마 어른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깽판을 치지 못하고 그냥 저도 똑같이 형님한테 눈치 없는 척 한 방 먹였죠. 그러게요. 갑자기 임신한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 밀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임신도 하고 결혼까지 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몸 관리 잘하세요. 원래 노산이 더 위험하대요. 요즘 그런 게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그쵸?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몸 관리 잘하세요. 제 말에 형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예민하게 들릴 만큼 저는 회사에서 상황이 난감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 저랑 남편이 결혼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갑자기 날짜를 미뤘다고 하니까 괜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한창 회사에서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홍진호 과장 성격이 안 좋다더라. 사실은 이주란 대리가 결혼할 때 원하는 게 많았다더라. 홍 과장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못한다고 엎은 거라더라. 아주 별별 소리가 다 돌아다녔죠. 원래 남편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한 소문을 내서 떠돌기도 했어요. 원래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도 아닌 게 사실처럼 돌아다녀서 해명하느라 진을 빼기도 했답니다. 그때 제가 쓸데없는 소문에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괜한 소문까지 듣게 만드네. 나만 듣는 것도 아닌데 뭘. 어차피 잠깐 떠들고 말까? 그래도 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니까 고마웠죠.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라서 믿고 같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시숙과 형님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 곱이 넘겼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몇 달 뒤 저와 남편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형님은 병원에 출산 휴가를 내고 몸조리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과 드레스 입고 결혼을 했죠. 내가 딸 임신해서 그런가 예쁜 걸 좀 보고 싶은데 요즘 나가면 죄다 돈이라 나가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동서 어떤 드레스 있나? 동서가 입는 드레스는 다 잘 어울린다고 말했죠. 그런데 동서가 입는 드레스는 다 잘 어울린다고 말했죠. 내가 딸 임신해서 그런가 예쁜 걸 좀 보고 싶은데 요즘 나가면 죄다 돈이라 나가기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동서 어떤 드레스 있나?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그렇지. 나 그냥 조용히 뒤에서 보기만 할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답답하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라 했던 건데 저는 드레스 2벌 입어보고 형님을 그 자리로 부른 걸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레스를 입어본 뒤에 두 번째 드레스를 입으니까 뒤에서 형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동서 그거 너무 파인 거 아니야? 누가 웨딩드레스를 그런 걸 입어. 저기 옆에는 저거 입어봐. 형님이 말하는 걸 보니까 목부터 팔을 전부 덮는 드레스가 보였어요. 항상 드레스에 로망이 있던 저는 자꾸 참견하는 형님이 불쾌했죠. 그래서 형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드레스 고르는 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지켜본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난 결혼 먼저 해본 입장에서 드레스 괜히 예쁜 거 따져봐야 소용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다 동서 위에서 하는 소린데 내가 지금 선 넘은 거야? 저 위에서 해주시는 말인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제가 입고 싶은 거 고를게요. 형님은 대체 뭐에 토라졌는지 그냥 가버렸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자리를 떠난 형님이 어디로 갔는 줄 예상이 가십니까? 바로 형님은 시모한테 갔던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시모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한 시모가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나제 우리 큰며느리가 뭐 골라줬다는데 그건 안 한 거야? 저도 생각하고 간 게 있어서요. 그리고 형님이 그냥 구경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라 골라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 아니, 그냥 구경만 한다고 했어도 생각해서 조언해주면 그냥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만삭이면 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겠어? 저는 시모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만삭이니까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굳이 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 오히려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시모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형님 안 사귄 거 알아서 힘든데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다가 뭔가 조언하고 싶어서 한마디 할 수도 있지. 넌 꼭 거기서 그렇게 내 고집대로 했어야 했어? 듣는 신영이나 하고 싶은 말은 다 내게 말해. 듣는 신영이나 하고 그냥 넘기지. 지금도 내 말에 반박하는 거 보니까 어땠는지 딱 알겠네. 그냥 내 말 못 들은 척해.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면 됐지 뭘. 수고했다. 먼저 끊으마. 그러더니 시모는 정말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제 통화 내용이 찝찝하고 딱 봐도 형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벌써부터 형님은 시모 옆에 딱 붙어서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대충 들으면 형님 말이 다 맞게 들릴 정도였죠. 기분 좋게 드레스 보고 나오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는 정말 내 말에 반박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 안 하는지 모르겠고 기분 좋게 드레스 보고 나오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이니까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남편과 저를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뉴스 보니까 서울 전셋값이 우리 동네 어지간한 아파트 하나 살만한 값이라던데 너희들 돈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버지는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제가 걱정됐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큰 가수원을 하셨고 그 덕에 땅도 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행색은 농사꾼이라 시커먼 피부에 흑두성이 오셨어도 자산은 많은 편이셨어요. 본인이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자식들인 힘들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며 저와 남동생한테 늘 공부하라는 말만 달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을 잘 알기에 어떤 심정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때 남편이 죄송한 표정으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낳고 자라긴 했어도 가진 게 너무 없네요. 없이 사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편하게 살 집 하나 제대로 마련 못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자네가 모심이 아니여. 난 그냥 자네도 내 아들 같아서 하는 소리지. 넉넉한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사람 사는 건데 뭐 어떤가. 나는 자네한테 그림 같은 집 그런 거 팔아지도 않아. 그렇다고 내가 집 해줄 것도 아닌데 뭘. 나도 그 정도로 차고 넘치게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으로 받아도. 아버지는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희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며 아버지가 직접 나선 거예요. 그 후 아버지는 정말로 저희가 집 구할 때 돈을 보태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전세였지만 나름 입지가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번 얼떨결에 1년 밀렸지만 남편과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던 시댁에 형님이 아니라 아주 불려씨가 들어앉아 있었죠. 결혼하고 초반에는 형님도 아이 낳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 조카 선물도 챙겨주기도 하고 나름 연락도 하면서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죠. 그때도 형님은 얼마나 참견하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님이 굳이 조카가 입던 옷을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형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나씩 꺼내면서 저한테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입은 건데 애들이 얼마나 금방 크는지 2번은 못 입히겠더라. 그래서 내가 동서 물려주려고 다 모아둔 거야. 형님 한 번 입은 거 맞아요? 여기 얼룩이 너무 눈에 띄게 있는데요. 아 그거? 내가 애기 보면서 밥 먹다 흘린 거야. 그런데 뭐 이런 거 누가 본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입혀. 그런데 제가 아직 임신 초기라 성별도 모르는데 여자 아기 옷을 받아서 뭐해요. 그냥 리본 없는 거 몇 개만 주세요. 동서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다 가져왔잖아. 좋은 아파트 산다고 이런 거 못 입겠다 이거야? 거기서 아파트 얘기가 왜 나와요? 정말로 아직 이렇게 옷을 받는 건 시기상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별도 모르는데 이런 리본 달린 옷은 좀 형님 주변에 딸 있는 분 주세요. 동서니까 주려고 한 거지. 이렇게 얼룩 크게 입는 걸 어떻게 줘? 저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더러운 거 써도 되는 겁니까? 진짜 그때 얼룩이 어느 정도였냐면 분홍색 옷에 김치 국물이 100원짜리 동전만한 게 있었다니까요. 애기 옷이라 100원짜리 크기도 제일 눈에 띄었죠. 그래서 저는 불쾌해 형님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전 그럼 이렇게 얼룩진 옷 받아서 입혀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남한테도 못 올 옷을 저한테 주세요? 그동안 전 조카 준다고 새 옷만 보냈잖아요. 싫으면 말던지 생각해줘도 난리야. 형님은 그동안 제가 생각해서 해준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뭐 그리 대단한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들 사이에 유행하는 옷까지 알겠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을 땐 더 황당했죠. 3교대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던 형님은 명절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명절 당일 전날에 시댁으로 가서 시모와 같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폭 쏘는 말투로 말했죠. 넌 전 모양이 그게 뭐야? 임산부가 그렇게 만들면 이상한 애가 나온다는데 잘 좀 해봐. 어머니, 저 임산부예요. 지금 온몸이 퉁퉁 부어서 앉아있는 것도 숨이 차요. 엄살 떠는 것 봐. 누가 보면 농사꾼 집안이 아니라 부잣집 따님이 오신 줄 알겠네. 내 형님은 만사 때도 명절 음식 혼자서 다 했어. 나물이며 전이며 혼자서 일당백을 해냈다니까. 시모는 계속 저랑 형님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진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손이며 발이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정교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구박까지 받으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가 와서 전을 몇 개 먹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이야, 작년에 큰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전이 아니라 완전 개떡을 만드는 것 같던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구먼. 나는 그때 큰 며느리가 명절에 뭘 만드나 했다니까. 시부의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를 타박하게 만드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를 타박하듯이 말했죠. 당신은 그때 주방 근처도 안 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뭘 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내가 뭘 몰라. 그때도 이렇게 전 주워 먹고 다녔는데. 당신도 그때 큰 며느리 전 만드는 거 보고 속 다 썼잖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는데 눈치 없는 시부의 말에 시모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어이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형님이 작년엔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다른 걸 했나 봐요? 모양이 뭐가 중요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럼 저도 지금부터 명절 음식 준비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할게요. 그때부터 정말 아무런 부담도 없이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시모는 먼저 시집온 형님을 자꾸 감싸주고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제 앞에서 형님을 추켜 세워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형님이 시모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둘이 떠드는 걸 들어보면 꼭 10년 된 친구 같았죠.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서 그랬던 건지 저는 시집 와서 명절에 형님이 음식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꼭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을 만큼 명절 전날에는 병원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시댁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까지 먹는 거죠.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다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어요. 한 해 두 해 흐를수록 이 부분에서 불만이 쌓였죠. 그런데 시모는 그런 형님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명절 지내고 집에 갈 때 음식을 싸주는 것만 봐도 눈에 띄게 양이 달랐어요. 형님네는 세 식구였고 그때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 둘을 낳고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네는 양손 가득 싸주시고 저희는 시장 가방만한 크기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시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희 네 식구라 입도 많은데 왜 이거 한 가방만 주세요? 너희 식구들 그렇게 많이 먹어? 애들이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는다고? 어차피 내 남편도 회사에서 삼시세끼 먹고 오고 애들도 유치원에서 먹으면 저녁만 먹을 텐데 뭐하러 욕심을 부려? 그렇게 치면 형님네도 대부분 나가서 먹고 지내잖아요. 그리고 음식은 저 혼자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그래. 시부모 먹을 것까지 모조리 가져가서 다 먹어. 요즘 물가가 비싸서 큰애들 좀 더 줬더니 아이고, 아주 며느리가 날 잡아먹으려고 드네.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저는 서운해서 한 말인데 시모는 괜히 저한테 나를 세우면서 말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억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도 욕먹는 건 저뿐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죠. 엄마, 먹는 걸로 왜 그러세요? 이 사람 어제부터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더 챙겨줄 수도 있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뭐? 며느리가 명절 준비하는 게 뭐가 대수야? 내 형이 내가 이렇게 많이 챙겨줄 수 있지? 뭐? 며느리가 명절 준비하는 게 뭐가 대수야? 내 형수는 먹고 살겠다고 병원에 가서 일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너 잘 사는 처가 믿고 지금 내 마누라 감싸고 도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하는 건데 너무 애들 보기도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형수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세상에 명절에 나가서 일하면 돈도 번다고 꾸역꾸역 나가서 일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시모는 형님이 명절에도 일하는 걸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5살짜리 조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시모한테 그게 아니라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엄마 표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병원 간 거 아니고 나랑 여기 갔다 왔어요. 명절 첫날에 가야 사람 없다고 놀이공원에서 재밌는 거 많이 타고 왔어요. 조카가 들고 있는 건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빛을 보였죠.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모도 시부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당황했는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저한테 왼손에 들고 있던 반찬 가방을 저한테 주면서 소리쳤죠. 얘가 무슨 소리야? 이건 예전에 갔던 거잖아. 자, 동서 이거 가져가. 동서 일하느라 수고했는데 내가 더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그럼 갈 테니까 이거 받아들고 가. 저희 가보겠습니다. 형님은 꼭 꼬리가 밟힌 사람처럼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때 시모도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더군요. 애가 뭘 착각했나 보지. 넌 결국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제 가.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다음 명절에는 저도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좀 가야겠어요. 그때 가면 사람이 좀 없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땐 우리 애들도 잘 놀 텐데 다녀올게요. 마음대로 해. 그런다고 명절 못 지내겠어? 시모는 끝까지 형님만 싸고 돌았죠. 알고 보니까 형님은 그동안 병원에 출근한 것도 아니었어요. 형님 다니는 병원에 제 친구가 우연히 간호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평판을 들어보니까 빨간 날에는 무조건 쉬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모가 형님을 감싸고 돌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숙한테 전화했더니 글쎄 깜짝 놀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어보려다가 요새 돈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야. 그래서 엄마가 와이프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숙은 전업투자자로 살겠다고 중소기업 다니던 곳을 무작정 때려치고 나온 거죠. 푼돈 벌어서 뭐하냐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정작 수익도 없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시모는 혹시라도 장남 이혼 당하면 안 되니까 형님을 두둔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모정이다 싶었죠. 이런 황당한 일을 겪던 중 친정엄마가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놀라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우는 거야? 주란아 어떡하니? 네 아버지 얼마 못 산단다. 암이래. 근데 너무 늦게 왔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네. 어떡하면 좋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지금 어딘데? 저는 엄마의 말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해스케진 얼굴로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업장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어서 뭘 해야 하는지 간호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간호사 친구는 저희 아버지 소식에 놀라더니 뭘 해드리면 좋을지 상세히 알려줬죠. 그러다 한 번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명함 하나를 건네주면서 혹시라도 아버지 더 이상 병원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하면 이쪽 요양병원으로 모셔. 여기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가족처럼 대해주실 거야. 정말 고마워.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좀 든든하다. 내가 뭘 하는 게 있나? 아버지 잘 모셔. 그리고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길 바라. 가족이 큰 병 걸리면 가족들도 잔병 치래. 간호사 친구의 말에 저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실만 지키는 엄마가 떠올랐죠. 그래서 곧장 병원으로 가서 멍한 얼굴로 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눈이 떠올라. 안 가려는 엄마를 설득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마침 남동생 부부가 오는 걸 본 엄마는 안심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엄마를 안방으로 눕히고 편히 쉬게 커튼까지 쳤더니 금세 잠이 드셨어요. 말은 안 해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청소 못한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죠. 확인해보니까 시모랑 형님이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양손에 과일까지 사들고 온 거예요. 처음 보는 두 사람 모습에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걸 사오셨어요? 형님 지금 일할 시간 아니에요? 아 조퇴했어. 저번에 보니까 동서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서 한번 와보려고 했지. 언제부터 내 안색을 챙겼다고 저러나 싶었는데 일단 왔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눈초리로 시모를 보면서 물었죠. 어머님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저쪽에 화장실 있는데 다녀오세요. 화장실은 무슨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좌불 안 서고 계세요? 편히 앉아 계세요. 집 안 무너져요. 그래야지. 그냥 너랑 대화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온 거야. 얼마 전에 내 친구 며느리가 큰일 당해서 집안이 뒤숭숭하다길래 나도 며느리들 어떻게 사나 봐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친구 며느리요? 글쎄 걔 며느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나 봐. 엄마랑 둘이 산 며느리인데 이제 고하지 뭐. 근데 그 엄마 유산으로 3억을 남겼대. 그 며느리 앞으로. 아 그래요? 자식이 그 딸 하나라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아휴 근데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친엄마가 세상에 없는데 그거 받는다고 좋겠어요? 뭐 그렇긴 하지.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자기 엄마는 시모뿐이라고 그 돈으로 글쎄 전셋집을 얻어줬다잖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시댁도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시댁도 가족이잖아. 맞지? 그럼요. 남편 부모님인데 뭐 다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랑 형님이 눈빛 교환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할 말이 더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한테 눈을 반짝이면서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미친 소리였습니다. 글쎄 둘이 눈을 한번 마주 보더니 저한테 시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 아버지 아프시다면서 당장 요양병원 갈 정도로 아프신 거야?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황당했어요. 아픈 건 알 수 있다 쳐도 요양병원을 미리 알아본 건 남편도 아직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형님이 옆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병원 간호사 중에 동서 친구가 있던데? 그 친구 만나서 요양병원 명함 받은 거 아니에요? 동서 아버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니까 요양병원까지 알아보는 것 같길래 내가 어머님한테 기띔했지. 그걸 왜 둘이서 속닥거려요?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둘이서 무슨 작당모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 눕혀가며 화를 내니까 시모는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정색을 하면서 말했죠. 아유 몰라. 그냥 난 톡 까놓고 말할게. 너희 집 전세금도 아버지가 해주셨다면서? 그럼 당연히 유산도 아들 딸 구분 없이 주실 거잖아. 그럼 그거 받으면 괜히 묵혀두지 말고 우리 이사 갈 때 도움 좀 달라고 그러려고 했지. 사돈 땅 부자지? 아유 횡재했네. 뭐요? 아니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분 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한부 선고받았는데 또 언제 어떻게 금방 가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두자는 취지로다가 이렇게 온 거지. 성에 있게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양손 무겁게 왔잖니. 그래서 저거 사온 거예요? 웬일로 체면 차려가면서 오나 했더니 와 진짜 당신들 제정신이야? 가져가요. 당장.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더러운 것들 내 집에서 다 빼라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사온 과일 바구니를 들어 바닥에 던졌지. 그런데 그 과일 바구니에 다시 한번 들어간 거였어. 더러운 것들 내 집에서 다 빼라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사온 과일 바구니를 들어 바닥에 던졌죠. 그러자 시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함부로 던져? 너 진짜 유산 한몫 크게 받는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어? 그놈의 유산 타려. 부모 죽고 돈만 남으면 뭐가 좋은데요? 며느리 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딴 소리 하러 와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세?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집구석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 가정교육이 개똥이네 완전. 시모는 가정교육까지 은은하면서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엄마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시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인간 말종 같은 건 대접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뭐? 집을 구해줘?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무슨 집 타령이야. 너는 계집 같은 데 들어가 살아도 그 집이 아까워. 사돈. 아니 왜 거기서 나와요? 내가 딸 집에 있는 게 이상합니까? 이 집 전세금 우리 남편 돈인데 그게 왜요? 애들 결혼할 때 뭘 해주니 많이 하다가 결국 이런 한 푼도 안 해주고 뭐요? 유산? 사위도 아니고 지금 사돈이 우리 집 재산을 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위가 그런다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야말로 다 무너져 간다니까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데 우리 집 구해주면 며느리도 좋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큰 아들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될 판인데 그 정도 자비는 베풀 수도 있지. 아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야, 너 지금 내 남편한테 뭐? 죽을 사람?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바칠만 하던데 손맛 좀 봐. 이게 충청도 농사꾼 손맛이라는 거다. 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시모 뺨을 치면서 형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말릴 틈도 없이 휘어잡힌 두 사람은 비웃고 그렇게 한참을 실랑해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주백남까지 쳤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엉망이 된 거실에서 엄마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저런 것도 시댁이라고 그동안 산 거야? 결국 화가 난 엄마는 남편까지 호출해서 다그쳤죠. 남편은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엄마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 건 다 이해하네. 그건 괜찮아. 그런데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건 절대 바뀌지 않아. 가난한 거? 그거 열심히 살면 사람이 다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저런 인성들은 절대 내 딸 근처에 두고 싶지도 않아. 자네가 선택하게 처자식 먹여 살릴 건지 자네 어머니를 책임질 건지. 그동안 제 선에서 해결하려 해도 안 됐던 부분들 이제 더는 저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처자식 위해서 가장으로서 결판 짓고 오겠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도 모르게 시모와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숙이 백수가 됐으니 시모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남편은 이를 악물고 시댁으로 가서 끝내는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허름했던 집을 구해준 것도 남편이었던 거예요. 일찍 취업해서 초반에 본 돈은 전부 시댁에 줬던 거죠. 그런데도 시숙이 자꾸 투자 사업 같은 데 눈독 들이고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시고까지 모아놓고 각서를 쓰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이 집도 내 돈으로 마련해줬는데 이젠 처가 식구들 돈까지 탐내세요? 왜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내가 그동안 집에 쏟아본 돈 전부 갚겠다는 각서 쓰세요. 이 집 내 명의인 거 아시죠? 여기 신용 좋은 사람 나뿐이라 내가 다 희생해서 마련했는데 다 없애버리기 전에 얼른 써요. 아들, 왜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저 이 집 아들 아니에요. 이제 채무자랑 채권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니까 당장 각서 써요. 나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넉부족이었어요. 단호했던 남편은 결국 1년 내로 그동안 시댁에 준 돈을 전부 받기로 하고 연을 끊었죠. 그렇게 손절하고 온 남편은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가족들 뒤치다 거리하다가 인생 다 허비할 뻔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알턴니를 뽑아냈다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죠. 정말 시댁만 생각하면 모기한테 피를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남편도 외면한 시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시숙은 이혼하고 형님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혼만은 막으려던 시모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형님 뜻이 단호했던 것 같았죠. 그 후 안부를 물으면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남의 목숨을 돈보다 못한 취급하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결국 놀기만 하던 시모도 청소를 시작했고 시숙은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것 같았죠. 시부는 경비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늘 힘들면 일부터 그만두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산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이제는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연을 끊고 나니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왔죠. 바로 저희 아버지가 의사가 선고한 날보다 더 잘 견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런 말도 하셨답니다. 저도 엄마 말에 울컥했죠. 누워 계시더라도 버텨만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만 봐도 바랄 게 없다 싶습니다. 지금 제 사연 보시는 많은 분들께는 이 사연이 정말 좋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고 나서는 지금 제 사연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많은 응원해주세요. 말에 힘이라는 게 있다면 좋은 기운이 분명 올 거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